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요새 중국 시장이 핫하죠. 최근 며칠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상해종합지수나 항생지수는 한두 달 사이에 20% 가까이 올랐고요. 국내에서도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꿈틀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중국 경제 관련 최고의 전문가죠.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 파트장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5월 초에 그 김용환 프로님의 리포트를 보고 그 IRP 계좌에서 차이나 항생 테크 ETF를 조금 샀는데요. 물론 당시에 이제 역사상 저점이고 뭐 사서 쟁여두면 오르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오늘 가서 수익률을 체크해 봤더니 한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40% 가까이 갔던 수익률이 또 상당폭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중국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단기 수익률이라도 오르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홍콩은 홍콩의 홍자도 듣기 싫으실 정도로 투자자들이 지난 3년 동안 혹시 투자하셨다면 너무나 아픈 기억을 드렸던 것 같고, 또 국내 ELS나 각종 상품들이 중국 관련해서 좀 악몽을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빠졌겠지만 어쨌건 최근엔 또 이유가 있어서 좀 급등을 했고, 좀 도깨비 같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자금의 극단적인 쏠림을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어쨌건 간에 저희는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급등장으로 갈 수는 없고, 앞으로 이 어떤 2단계 어떤 휴지기를 좀 거치면서 소화를 하고, 어차피 이번 기회에 뭐 털자는 또 투자자들도 있으실 거고, 또 중국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형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보셔야 될 이벤트라든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네. 220조를 투자하겠다. 네. 규모도 굉장히 커요. 네네네. 뭐 계속 이런 정책들이 나오나 보죠? 사실은 저희도 한 지난 3년 동안 무슨 공산당 대변인처럼 저희 중국 애널리스트들도 각종 정책을 워낙 이제 시장이 조금 그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셔서 저희도 금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게 이제 효과로 잘 반영은 되진 않아서 오늘도 중국의 그 주택 건설부죠. 부동산 부양책을 해야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좀 크게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내수가 과연 그래서 살아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조금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리오프닝이 기회가 아니고 이제 리스크가 되고, 그렇죠. 주식시장과 경기가 이제 계속 빠지면서 작년에 이제 좀 기대를 했던 해외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가 이제는 거의 포기를 하는 상황이 됐던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이 심각한 어떤 구조적인 내수 경기 불황을 좀 맞았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복합적인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도 살려야 되고 또 소비 침체의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하나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이 이렇게 정책이 잘 안 먹히고 계속 뭔가 쓰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가계와 기업 모두 다 투자 수익률에 좀 함정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내에 지금 자금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투자할 때를 지금 못 찾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완화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돈을 푸는 정책을 썼지만 돈이 이제 규모보다는 회전이 돌지 않고 있고, 이제 많은 돈들이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고 예금에 예치를 시켰고, 기업들은 투자에서 나는 수익률보다는 차라리 그냥 현금이나 이제 어떤 소위 말해 좀 쟁이는 자금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에서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몇 년째 시도했던 부동산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 하에서 내수가 훨씬 더 이제 더 침체 일로로 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중국이 이 일종의 제조업과 공급 쪽에서 괴물이다 보니까 공급강이 더 심해지면서 물가가 더 떨어지는, 그래서 과거 흡사 일본의 90년대 모습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 네, 뭐 저희가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양태 자체나 모습 자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뭐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5월달 리포트를 보면 지금 보는 자료가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5개월 전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시장을 좀 봐야 된다. 하나는 부양책, 출경기, 네. 이제 부동산, 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네. 그 당시 봤던 시각하고 네. 지금하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큰 틀에서는 이 저희 세 가지 예측 중에 한 1.5개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양책은 전략 후강이라고 말씀드려서 실제로 최근 9월 달에 부양책 2라운드가 나오곤 있는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 맞췄다고 말씀드리고,
수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특별히 나무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중국이 상반기에 경기가 견딘 것도 수출이었고, 최근에 이제 예봉이 좀 꺾이고는 있지만 어쨌건 수출이 견디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부동산 충격 점차 축소는 어떤 의미였냐면, 뭐 건설이 됐건 거래가 됐건 가격이 됐건 최근 40개월 동안 중국이 부동산이 조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충 저희는 올해 3분기 정도면 이제 하단을 좀 확인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번 부양책까지 다 감안을 해도 연말까지 완전히 하단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여전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수의 핵심이 이제 워낙 부동산이 컸고, 이제 충격은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플러스 요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예측에서는 절반만 맞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혹은 뭐 절반만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중국 시장을 보면 뭐 우리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가계부채도 늘어나서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좀 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는 인위적이든 뭐 자연적이든 뭐 심리적이든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부동산 거품이 많이 꺾였잖아요. 그러면 경제 좀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한국이 뭐 표면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부동산 문제를 좀 접근하실 때 중국은 좀 공급자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나 가계 수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이제 등락을 주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중국은 특이하게도 반영구적으로 지방정부가 땅을 팔고, 땅을 팔아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헝다그룹 같은 중국의 건설 시행사죠. 디벨로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하고 둘이서 20년 동안 해먹었던 버블이 굉장히 컸고, 그거를 더 이상 유지시키면 정권에 어떤 영향까지 줄 거라고 보고, 18년부터 이 디벨로퍼와 지방정부를 규제를 하면서 시작된 리스크거든요. 이게 한 5년째 오는 과정에서 최근의 모습은 가계가 빚이 많다기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공급자 쪽에 위험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준공도 안 되고 입주도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집을 사지 않고, 투기 대상으로서 정부가 워낙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한 5년이 돼버리니까 이 팬데믹 후유증까지 겹쳐지면서 이제는 주도권이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 여부와 상관이 없고요. 그냥 가계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이제 싶을 정도로 이제 최근에 여전히 대출을 갚아버리거나 집을 파는 형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 시작점이 정부 정책이나 규제였다 그러면, 다시 이제 부동산 경기를 살리거나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굉장히 좌우될 텐데, 그 지금 중국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정책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 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2022년 제로 코로나였고 23년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앞서서도 제가 그 B2B 쪽의 공급자나 이런 건설사 정부의 이제 규제로 시작된 리스크인데, 정부가 공급자의 건설사의 이제 버블을 깨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이제 깨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입주 문제가 이제 생겼고, 그럼 가계가 돈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발적인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우리 다 규제 풀었으니까 완화해 줄게라고 해도 결국에 오늘도 이제 발표된 얘기지만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준공을 이제 완성을 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준공률이 안 올라갑니다. 저희가 3분기에 중국 가서도 준공률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입주가 안 되는 집을 제가 선분양을 받아서 3년 후에 제가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집을 살린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를 동시에 낮춰주면서, 그러니까 준공률을 올리면서 집을 사라고 해야 LTV를 올리던 금리 인하를 하던 의미가 있어서 중국 정부가 좀 복잡한 완화 정책을 지금 시행 중이고, 결국에 내년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 경기도 같은 1, 2선 대도시는 살아나겠지만 살아나는 그 폭이 기대를 너무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중국은 차라리 주식을 띄우면 띄웠지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하향 안정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선 이제 더 다급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규제는 다 풀고 이제 중국의 정부 그 가계의 반응을 좀 기다리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장에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상해 종합 지수인데, 보시면 한 2달 전부터 해서 네. 수직 상승을 네. 했고, 네. 이건 항생 지수인데,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근 2달간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원인은 뭐 어떤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8월부터 홍콩이 이제 먼저 항생지수나 이런 홍콩이 먼저 반응을 했고, 9월 들어서 이제 본토라고 얘기하는 상해 심촌으로 이제 번진 셈인데, 홍콩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준의 뭐 비컷 같은 금리 인하도 있고, 9월에 이제
9월 24일 날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폭발력을 갖고 개별 종목처럼 이렇게 지수가 뛰었는데 뛰는 과정이 몇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희귀하게도 같이 금리 인하를 하는 사이클에 돌입한다는 상징성. 그러니까 11월에 미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누가 될지를 보고 중국이 부양을 한 게 아니고 다급하기도 하겠지만 9월에 미리 연준 B컷과 함께 인민은행이 같이 금리를 낮추는 게 결국에 중국 현지에 가보시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돈이 안 도니까요. 하지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높게 산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과정에서 위안화가 8, 9월에 굉장히 강세로 돌입을 하면서 이게 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안도를 홍콩이 먼저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홍콩을 제가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홍콩은 혼혈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홍콩에 상장된 기업의 90%는 중국 경제,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이제 돈을 벌어오지만 패그가 돼 있어서 홍콩 달러는 연준의 금리 인하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혈아라고 저희가 표현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긴축을 하고 중국이 경기 침체면 2배로 안 좋고, 미국이 긴축을 끝내고 금리 인하를 하는데 중국이 만약에 살아난다는 기대가 생기면 사실은 2배로 좋아지죠. 그래서 홍콩이 먼저 반영을 했고, 홍콩의 같은 주식이 본토에도 있다 보니까 본토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해서 개인이 들어오는 과정을 겪었고, 근데 사실은 종목처럼 제가 올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이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국경절 연휴가 끝나서 먼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좀 진정이 되고 이성을 찾기 시작을 했고, 개인들은 늦게라도 계좌를 만들어서 들어오긴 했지만 일부 이제 매도를 하고 싶었던, 일부 이제 참고 있었던 물량들이 1차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해질 수 있는 기대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다. 그렇죠. 예, 단계에 너무 급히 올랐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소강 상태로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급등의 부양책 중에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시장이 계속 오해를 하시는 게, 중국은 바추카포 같은 식의 혹은 일회성으로 막 10조 RMB, 몇 조 RMB의 정책을 사실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세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마치 지금 추경도 안 하고 정부가 뭔가를 낼 것처럼 소문은 돌았지만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뒤로 좀 이연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부분들도 이제 빌미로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차익 실현 좀 하고 싶을 거고요. 또 지겹게 그 중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투자자들도 분명히 일부 정리를 하면서 소강 상태에 진입한 게 10월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바주카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걸 보면 바주카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중국 주식 붐이 일었던 때가 2015년 네. 이때인데, 이때도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있으면서 재정 정책하고 네. 다른 후광통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 증시 부양책이 얽히면서 네. 이렇게 급상승하고 코로나 직후에도 이렇게 정부 정책 이외에 맞습니다. 네. 뭐 과거 이렇게 보면 네. 매크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주식이 올라올 때까지 돈을 푼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중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현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역대 이제 중국이 뭐 밑도 끝도 없는 유동성 장세였던 2015년이나 혹은 뭐 굉장히 강세장이었을 때 보면은 기초로 깔고 있는 건 당연히 저금리 상태였고 유동성은 좋은데 항상 공격 역할을 했던 거는 재정 정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지금 이제 지방 정부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신용불량자가 됐고 결국에 돈을 쓸 수 있는 건 중앙 정부인데, 중앙 정부는 조금 이제 멀리 보는 분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정책을 일관을 하는데요. 이제 한 4년에서 5년 단위로 한 번씩은 이제 중앙 정부가 강하게 부채를 일으킬 때가 있고, 역대 이제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유동성은 완화적인데 재정을 쓴다고 했을 때 그 접점에서 이렇게 중간이 없이 폭발력을 갖는 형태를 가졌던 게 사실이고,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중국이 내수가 안 좋았던 걸 봤고 부동산도 살아나는 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식을 띄우든 아니면 재정을 써서 뭔가 이제 소위 말해 인젝션, 저희가 자본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효과를 좀 크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어떤 것도 금액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결국에 연말에 추경을 할 때 이제 10월 달에 하게 되는데, 추경을 앞두고 이제 각종 여러 가지 기대들이나 또 실제로 중국 정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띄우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결론이지만 한 4, 5년짜리 정도의 전환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 분명히 작년, 재작년, 그리고 2022년 상해 락다운 있었던 그 해 때보다도 분명히 3년 만에 가장 강하게 쓰긴 할 텐데, 과연 지금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내수를
충분히 적셔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혹은 지금 제가 가계 기업이 다 가만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바꿀 수 있냐의 여부는 앞으로 물가라든지 중국의 이런 어떤 가격 변수들이 움직이는 거를 좀 확인해 드리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국이 이제 미국이 경제 완화, 통화 완화 정책을 하는 시점에 이제 통화 정책을 네. 완화하고 재정 정책을 하면서 네. 시너지가 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재정 정책도 보면 사실 미국이 반도체법이나 아니면 배터리 네. 산업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을 본따갖고 벤치마킹했다는 표현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반도체 기업이나 아니면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한 수혜를 받게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중국도 만약에 재정을 투입할 때 그런 유사한 식으로 이렇게 그런 정책이 나올까요? 그 방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이 최근 이미 3, 4년 동안 각종 대출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 저희랑 경쟁하는 제조기업들이나 수출기업들의 고도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내수를 부양하지 않고 생산이나 공급망을 더 중시하는 전략을 쓰고 소비를 좀 경시하는 전략, 즉 재정을 쓴다는 건 중국은 저는 소비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들 뭐 IRA든 뭐 보조금을 주고 하는 일부 산업정책하고는 직접 관련 없는 것 같고 시장이 지금 목말라 있는 건 뭐냐면 계속 저가 물량 수출을 밀어내길 하거나 생산이 원래 좋은 나라인데도 계속 생산 쪽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은 어차피 통상마찰만 일어나고 이제 사실은 이제 무역 쪽에서 중국은 이제 저가 제품만을 만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야, 너 죽자 내 죽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를 좀 살려다오. 근데 부동산은 버블을 안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증시를 띄우든 아니면 재정을 진짜 투입해서 진짜 소비라도 좀 일으켜 달라라는 건데 정말 과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노출도가 많았던 중국의 뭐 동부연안 도시나 우리가 잘 아는 상하이, 북경 같은 도시들은 다들 중산층이 벼락 거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기대했던 거지가 됐던 건 부동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40% 빠지니까요. 근데 가계 포트폴리오의 60%가 부동산이니까 벼락 거지가 됐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러니까 그들이 소비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소비를 그냥 자기네 브랜드들 전기차 일부 소수 로컬 브랜드만 하고 웬만한 이제 성장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 소비는 거의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준 거죠. 그래서 시장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을 본인들 입장에서 또 보실 수 있는데 재정을 써야 되고 그 말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재정이 나온다면 소비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혹은 일부 이제 소비를 통해 뭔가 투자 쪽을 또 활성화시키는 혹은 부동산을 좀 살리는 형태가 돼야 하고 실제 중국 정부도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비 쪽에 좀 더 촉진을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곤 있다는 게 시장이 좀 기대치인 것 같습니다. 국내 집값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일본 사례도 있었고 중국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뭐 중국 정부가 초반에 아무리 유도를 했다고 해도 중국 가게는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역사 25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벼락 부자가 됐었고 상당히 재벌들이나 1세대 부자들이 다 이제 부동산이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빨리 성장을 했고 한 번도 이제 내릴 때 사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이 좀 당황스럽고 결국에 지속 불가능하다고 아마 느꼈을 거고 동북아시아의 이제 일본이나 대한민국 케이스를 따라온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막아야겠다 미리. 근데 너무 과했고 그런 조정 폭이 최근에 소비 침체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동산 쪽 문제도 있긴 한데 이제 첨단 산업 관련해서의 규제 이런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윈 같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플랫폼 규제 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뭐 교육 같은 것들도 뭐 네. 규제를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쪽 부분 정책도 좀 바뀐다고 봐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 관련 플랫폼 기업들 뭐 혹은 뭐 저희 빅테크, 전자상거래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추가적인 규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과거에 돈을 벌던 방식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익 성장성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만큼은 좀 어려워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게임이 됐건 전자상거래가 됐건 우리가 아는 텐센트, 알리바바 혹은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아마 민영 기업들을 더 괴롭히긴 좀 어렵고요. 각종 어떤 명분이 있어도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 맞고요. 근데 문제는 과거만큼의 이익 증가율이나 저희가 이제 EPS 증가율 같은 걸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예전에 성장주로서 그런 매력도를 느낄 만한 그리고 미국의 또 그 위대한 혁신 기업들 같은 기업들처럼 정말
이렇게 성장성을 보는 재미가 있냐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그냥 내수주 같이 돼버리고 성장주로 좀 보기에 아직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로 올라올 때 성장주가, 과거의 성장주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번에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중국의 내수주가 저는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지만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오른 다음에 과거만큼의 성장을 줄 수 있어라는 고민은 계속 하실 것 같고,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는 뭐 제가 정치 얘기나 이런 걸 뭐 포함해서 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제 뭐 핀테크가 됐건 전자상 거래가 됐건 플랫폼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이 최대한 국가 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라지만 혁신성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제거된 상태에서 보면 예전 같은 활발함을 찾기에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내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좀 충분히 역할은 좀 할 수 있다라고 반 정도의 회복으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빅테크와 같은 주가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뭐 이미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방향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렇게 했을 거고, 뭐 그 과정에서 민영 기업들의 혁신성, 창의성,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 주도로 지금 할 상황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북아시아의 모델로 가야 되고, 일종의 대한민국과 일본을 접목한 그 어떤 제조업 고도화를 노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저희 이제 밥그릇을 뺏게 되는 형태가 또 될 수 있어서 성장 모델을 좀 바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올 하반기 좀 남아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어떤 이벤트 같은 걸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일단은 주식 관점에서 보시든 중국 내수를 보는 관점에서 국내 중국 관련주를 보시든 간에 재정 정책만이 지금 답이고요. 재정 정책이 정부가 뭐 뒤통수 친다는 얘기까지 드리면 좀 그렇고, 정말로 기대를 너무 했는데 그거보다 너무 못 미친다를 보시려면 이번 이제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제 시기에서 얼마 이제 안 있으면 10월 하순에 이제 추경 이벤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인대 상임이라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전인대가 이제 형식적인 국가 최고 기구이자 국회인데요. 이제 재정부, 우리 지금 기재부가 추경안을 올리면 그거를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해주죠. 그게 이제 작년에 10월 24일이었고 이번에도 이제 시장이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중국의 바축카포냐 아니면은 그래도 소총 정도 된다를 확인하시려면 이번 월말에 전인대 상임이라는 이벤트에서 이제 2조 RMB 이상의, 그러니까 2조 위안 정도 이상의 규모가 나오는지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11월, 12월을 거치면서 중국은 그 미 대선이 끝나면 아마 즉각 누가 되든 간에 즉각 추가 부양을 더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증시 부양책이나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은행 자본 확충, 중국의 6대 대형 은행에 대해서 1조 위안 규모, 뭐 그것도 작지 않습니다. 180조 원 정도 하나로 되는데요. 그게 투입이 있을 거고, 12월에 꼭 제가 그 독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벤트 중에 하나가 경제공작회의라는 회의가 있고요. 중국 좀 보셨다면 연말에 뭐 그런 회의 있지는 다 알고 계신데요. 이번이 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는 이유는 내년이 이제 경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목말라 있는 건 재정정책인데 그 마중물, 그러니까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재정정책을 단순히 올해 땜빵식으로 얼마를 하겠다 보다는 앞으로 부동산이든 재정이 회복될 때까지 중앙정부가 매년 2, 3년에 걸쳐서 추경을 해줄게라는 확신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적자율을 이제 상한선을 터버린다든지 내년에 성장 목표를 올해와 똑같은 5%를 또 제시를 한다든지를 징후로 볼 거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런 이벤트를 좀 보시면서 어차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에 혹시라도 너무 그래도 이제 미국 포지션이 많으니까 중국을 조금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이벤트를 연말까지 좀 보시고, 포인트는 재정에 대해서 한 3년 동안은 꽤나 얘네들이 이제 꾸준히 중국 정부가 확대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연말까지 좀 확인하시고, 조금 더 길어지면 내년 3월 전인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중국을 조금 담아 가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게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뭐 중국을 올인하는 투자자는 없을 거고, 당연히 그렇죠. 네. 이제 미국의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제 담아놓는 투자자들이 많을 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을 투자를 할 거냐,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고민일 텐데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천천히 연말을 봐가면서 이벤트를 봐가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뭐 이번에 중국 증시가 막 갑자기 벼락같이 오를 때 국내도 크게 영향이 없었고 사실은, 그리고 조금 포멀 느끼시기보다는 그냥 조금 황당하거나 허무함 같은 거, 중국 국내장이 좀 상대적으로 덜 가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셨을 텐데, 사실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중국 정부가 일회성보다는 꾸준히 이제 누적하는 걸 보시고 내년에 이제 저희의 컨셉은 그러니까 목표는 중국이 내수가 4년 만에 돈다. 고가 제품을 소비하거나 과거처럼 플렉스하는 소비나 투자를 하는 건 어렵고요. 다만 지방정부가 신불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중국 가계나 중산층이 2%밖에 안 되는 소비 성장에서 내년에 성장률에 비슷한 4, 5%로 바닥이 낮으니까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의류, 화장품, 컨텐츠, 게임, 소비재, 그리고 중국이 조금 더 길어지면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소비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가는 지금 올랐어도 사실은 디레이팅이 돼 있다.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이라는 거를 빌미로 내수주가 좀 갈 수 있다는 게 내년에 저희가 보는 그림입니다. 어차피 혹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초반에는 엄청 소위 말해 싸우겠죠. 엄청 패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중국의 수출주나 우리의 경쟁 상대인 CATL이나 BYD나 중국의 반도체 같은 기업들보다는 소비재 내수주로 중국도 자금이 순환을 할 거고 외국인도 그렇지만 중국 개인도 지금 주식이 없습니다. 아예 중국이 아예 주식이 없어서 당연히 끝까지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적금이나 예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식의 어떤 이벤트에 좀 쉽게 위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도 조금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채권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왜 채권 주식 가격은 저렇게 바닥을 겠는데 채권이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난 2년 동안 중국이 돈이 안 돌면서 결국에 계속 예금으로 가계 기업과 예금이 은행에 예치가 되면서 결국에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금리, 장기채를 투자를 했었고요. 은행이 예금을 했는데 네.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국채밖에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저희 중국 애널리스트가 중국의 가계 예금이 저렇게 2,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쌓여 있으니까 저거 리오프닝하면 소비할 거라고 저희가 설레발을 쳤는데 다 틀렸고 결국에 그 돈은 채권을 살을 찌워 준 거고요. 채권은 말도 못하게 자금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장기금리가 훨씬 더 빠졌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지만 지금 중국 국채금리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 2%가 깨질 뻔했었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가. 그 정도로 일본 모습처럼 갔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주식은 없는데 채권이 저렇게 많으니까 좀만 어떤 호재가 있어도 그리고 재정을 쓴다고 하니까 채권이 밀리고 주식이 오르는 것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중국의 채권금리 뉴스를 조금 지켜보시면 미국 국채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중국의 내수가 회복하냐 마냐가 다음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중국의 국채금리의 어떤 동향도 파악하시면 예를 들어 국채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중국 내수 경기를 봐야 되는 국내는 보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금리가 조금씩 오른다더라 라고 가정을 하면 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수주에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믹스 측면에서 보면 당시 이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이렇게 낮출 때 네.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이라도 폈어야지 자금이 돌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못된 것 같네요. 좀 뒤늦게 증시 부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리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가격이라도 지금 일단 올라라. 물가가 안 오르는 구조니까 차라리 그러면 증시를 띄우고 증시 쪽에서 이제 자극을 주려고 하고 있고 또 마침 중국판 밸류업이라고 지금 중국이 시행하는 게 하나 있는데 기업이 돈을 쌓고 있으니까 마침 상장 기업들이 정부가 이제 시켜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최근에 이제 배당주가 좀 많이 올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선순환이 이게 잘 돼서 소비가 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주시장도 이제 건전해지는 거고요. 네, 아마 중국 정부가 최근에 증시 부양을 하려고 해도 밸류업만 가지고는 어렵고 경기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리플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플레 상황을 네. 피하되 네. 인플레이션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골디락스니 온건한 인플레이션이니 이런 것들인데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진행이 됐죠. 그래서 생산성이 너무 좋은 나라라서 물건도 많고 워낙 그 가계 기업이 다 가격을 이렇게 인하해서 악성 경쟁을 좀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재정을 잘 쏴주면 재정의 후행에서 보통 1년 안에 중국도 물가가 좀 오른 경험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측면에서 재정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뭐 한쪽은 삶아 죽이려고 그럴 거고 한쪽은 그냥 팬 다음에 협상할 것 같은데요. 그냥 저희 시장 용어로 말씀드리면 둘의 어떤 전략 자체는 기존의 해리스는 거의 뭐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거에서 좀 더 고도화된 업그레이드일 것 같고, 트럼프 후보는 어쨌건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이미 경고하고 있지만 초반에 세게 지르고 18년에도 그랬고 19년에 이제 다시 협상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안정됐던 경우. 그래서 제가 요번에 8월에 상하이 가서 뭐 그쪽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기관을 만났을 때 차라리 그냥 트럼프 되라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라리 되면 그분은 이제 중상주의가 좀 있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하는 마인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힘들어도 차라리 뭔가 접점을 찾는다. 혹은 유로존까지 같이 이렇게 그 동맹으로 들어오면 힘든데 둘의 관계가 또 어찌 변수가 생기는 거니까 막 그런 의견도 좀 파괴적인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중국 기관 투자자나 현지에서는 미중 관계의 어떤 개선이나 누가 돼도 어떤 좋아질 수 있는 변수는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수가 좋아지느냐 여부를 보는 게 좀 더 지금 급선무인 것 같고, 긴축 정책 정도가 아니라면 중국 수출 기업들은 조금 힘들어지겠지만 어차피 내수가 더 이제 지금 중요시하다고 보는 게 현지에서 보고 있는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방금 쭉 이제 중국 시장에서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가면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가 고민일 텐데, 이야기하신 게 이제 내수주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수주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하고 홍콩 시장 뭐 지긋지긋하실 수도 있고 저희도 굉장히 좀 항상 사죄를 드리고 다니는데요. 혹시 중국에 대해 포지션을 좀 눕히시고 싶은 생각이나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중국에 투자하는 최우선 순위는 저희는 이제 본토 증시의 경우는 CSI 300 지수를 중심으로, CSI 300은 5,000개 있는 상해 심천 기업 중에서 상위 300개 기업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1등 기업들이고요. 분야별로 저희가 개별 종목까지 투자하실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블루칩들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CSI 300 지수가 본토 증시고요. 무난하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는 당연히 항생 H가 가장 균형적인, 그러니까 플랫폼, 전기차, 소비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차이점도 좀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홍콩은 70%가 소비나 서비스업이고요. 그리고 민영기업이 주류고, 본토, 그러니까 상해 심천의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합쳐진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조기업이 60에서 70%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제조업의 미래에 베팅하면 사실 본토 증시를 투자하시는 게 맞고, 중국의 내수 회복을 좀 더 베팅하신다,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진다,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홍콩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홍콩은 외국인 노출도가 많고 본토는 아시는 대로 외국인이 조금 적고 개인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은 상반기에 홍콩이 좀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하반기는 본토의 CSI 300이나 본토 증시의 수급적인 측면을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어서, 혹시 이번에 어떤 조정이나 어떤 향후 이벤트를 좀 보시면서 신규 고려를 하시면은 이번 연말까지의 회의 과정과 미국 대선에서 좀 흔들리게 된다면 방향성, 그러니까 내수의 방향성을 보시고 본토의 우량주 지수인 CSI 300이나 혹은 홍콩의 대형 지수를 투자하시는 게 타이밍이라고 저희는 일단 연간 전망을 좀 보고 있고. 50대 50 이렇게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포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인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신흥국은 뭐 더 안 나빠질 것 같은데, 중국의 이제 포지션이,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다 과소 비중이거든요. 다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리는 과정에서 보면 홍콩과 본토를 그냥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연간 수익률로 보면 저는 유사할 거라고 보고, 이제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가 여전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는 홍콩이 그래도 변동성은 좀 크지만 상향폭도 탄력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중국의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하고도 경쟁을 하고, 그래서 테크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나눠서 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일반적인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는 중국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저마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산업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수는 침체여서 문제고 제조업은 정부가 육성하고 시장이 커지는 건 좋은데 너무 저마진 경쟁 중이라서, 중국은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주도 국가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조정하에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중국은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는 일종의 좀 주도권 싸움, 이제 침투율이 50%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1등 기업을 좀 솎아내는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특정
중국의 성장주나 친환경 테마를 보시는 전략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네, 하반기가 좀 더 시기적으로 아직은 산업 사이클이 좀 내려가는 사이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중국의 대중소비나 일반적인 소비재 쪽, 그리고 좀 더 그 홍콩에 있는 경기 소비, 필수 소비, 음식료, 제약 이런 것들이 좀 가깝다고 보고, 정말 본격적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반도체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를 제가 미래를 뭐 굉장히 낙관한다기보다는 최근 4년 동안의 중국의 성장주 중에서 반도체가 육성 기대감 하에서도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본토의 상해 과창판이라는 스타 50 지수 같은 반도체 지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정관 전망에서 최우선 순위로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반도체와 소비재 조합으로 중국을 내년에 좀 내수주를 보시는 게 어쨌든 좋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 그렇게 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내에도 이제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 국내에도 수혜를 보는 그 네.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저는 담당자가 아닙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제가 예. 기업 담당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국은 내년에 좋아져도 고가 소비보단 대중 소비, 그리고 건설 경기보다는 소비. 그러니까 조금 국내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은 이제 대체 관계 형태 혹은 이제 서로 경쟁 관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내수가 좋아질 경우에는 이제 협소한 개념으로 좁혀서 보면 중국의 소비재 쪽, 뭐 의류, 화장품, 또 뭐 저희 오리온 같은 음식료,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이 없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컨텐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간접 수혜가 있을 것 같고, 배터리나 뭐 전기차 같이 이제 같이 경쟁하는 산업들의 경우는 중국의 주도권 싸움에서 중국의 상황과 구조 조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화학 같은 경우가 조금 중국의 건설 경기는 저희가 나쁘게 보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소비재가 팔려도 중간에 이제 뭐 입주 수요가 됐건 소비재 수요에서 화학은 조금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철강이나 기계 이런 이제 중국의 중후장대 산업 기대는 조금 여전히 낮게 가져가시고, 소비 쪽에 가까우니까 화학 정도까지가 국내 일부 산업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중국 내수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해외 담당자 입장에서는 중국을 그렇게 국내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 뭐 중국 시황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것 관련해서 김용환 프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할 때 충분히 참고하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끔씩 나와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관심이 되게 조금씩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너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행히 뭐 찾아주셔서, 저희가 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